센 당물을 먹어라. SAN이 식단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란 식탁의 나머지를 자연식품 소유의 지방과 저당도 과일로 채우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을 함유하는 음식이 비만을 유발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는 연구 자료들을 살펴봤다.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버릴 때가 되었다. 전분과 동물을 멀리하고 자연식품 속의 지방을 먹으면 우리 몸은 인체 내의 지방을 연료로 태우는 것을 아주 좋아하게 된다. 센 식품을 먹고 운동을 하면 칼로리보다도 더 많은 칼로리를 연소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허기를 느끼지 않고 몸의 활력도 떨어지지 않게 된다. 주로 탄수화물 갈망하는 현상이 이렇게 허기를 나타내는 건데 이런 일을 억지로 참을 때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하다. 바로 우리의 몸이 칼로리 연소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당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는 당을 다 소모한 근육 조직을 태우기 시작한다. 그래도 여전히 당이 부족하면 그때는 결국 체지방을 태우게 된다. 하지만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우리 몸이 근육을 희생하게 만드는 사태를 겪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자연식품 속의 지방을 먹음으로써 몸이 지방을 연소하게 만들 수 있다. 그만큼 전분이나 당분을 먹는 대신에 자연식품 속의 지방을 먹는 것은 체지방을 건강하게 연소하도록 만드는 지름길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에 지방이 몸에 해롭다는 말에 휘둘려 왔다. 그러나 자연식품 또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과연 해로울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99.8%의 기간 동안에 먹어온 것이 자연식품이다. 인간이 이토록 오랜 기간 먹어온 음식이 인간의 몸에 나쁠 리가 있겠는가? 오히려 지방을 함유한 자연식품을 더 자주, 더 많이 먹어야 한다. 지방이 살을 찌게 하는 원흉이라는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조사했지만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버드 의과대학 영양의 연구에서 전문가들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지방 섭취를 줄이는 식사법이 비만을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을 방해했다고 지적을 했다. 비만을 피하려고 지방 섭취를 멀리 했지만 오히려 비만과의 전쟁에서 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지방 함량이 높은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체지방이 늘어나는 현상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다. 건강한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것, 인슐린 수준을 증가시켜서 당뇨병, 심장병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 탄수화물 때문이라는 거죠. 자, 생선이나 식물로부터 얻은 오메가3 지방산이 섭취할수록 간성동맥 심장질환의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든다. 결론은 분명하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하루에 3에서 6회 걸쳐서 자연식품 속의 지방을 섭취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올리브유와 코코넛 오일이 콩이나 옥수수 같은 여태의 식물성 기름에 비해서 좋다는 것이지 최고라는 뜻은 아니다. 100% 자연산 올리브유와 코코넛 오일은 전혀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기름류 중에서는 가장 좋다. 자연식품 중에서도 가장 좋은 지방 공급원은 연어, 정어리 같은 해산물이다. 해산물만큼 좋은 것은 아보카도, 코코넛, 코코아, 카카오, 아마인, 그리고 치아씨 등이 있다. 특히 코코아, 카카오와 코코넛은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맛을 뛰어넘어서 체지방 감소를 촉발하는 발전소 역할을 한다. 이 중에서 천년 코코아는 항산화 물질을 비롯해서 각종 건강물질이 풍부하고 섬유질과 필수 비타민 같은 영양분으로 가득 차 있다. 코코넛으로 희귀성 지방인 중성 지방도 갖고 있는데 이 물질은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아마인과 치아신은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며 오메가3 지방의 원천이다. 이것들은 심장, 신진대사, 신경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 아마인의 경우에 밀가루처럼 고운 분말 형태로 빠야 우리 몸이 풍부한 영양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또한 치아씨는 고대 아즈텍 부족이 주식으로 먹던 민트 계통의 작은 씨앗으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다.
이 밖에 건강한 지방을 함유하는 생선과 고기, 달걀,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저당분 유제품을 크기와 함량에 따라서 매일 1에서 3회 먹는 것이 좋다. 견과류와 씨앗류 같은 식물성 지방원의 1회 분량은 일반적으로 어른 주먹으로 작은 한 점 크기 또는 테이블 스푼 3솔 분량이다. 만약에 견과류가 버터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1회 섭취량은 밥숟가락으로 2스푼이면 느끈하다. 저당도 과일보다는 비전분 채소를 다른 식품들이 그렇듯이 모든 과일이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령 딸기, 라즈베리,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나 오렌지나 자몽 같은 감귤류나 사과, 바나나, 포도 같은 일반적인 과일보다 당분에서는 훨씬 더 풍부한 건강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1에서 3차례 저당분의 신선과일이나 냉동과일을 섭취하라. 1회 분량은 대체로 어른 주먹 크기만 족하다. 적정한 양은 딸기 6개, 오렌지 1개, 자몽 2분의 1개, 블루베리 4분의 3컵에 해당한다. 베리나 감귤류를 지켜 먹으면 일상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영양소와 최소한의 당분까지도 섭취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에 일상에서 충분한 양의 비전분 채소를 먹는다면 굳이 과일을 따로 먹을 필요가 없다. 오직 과일로만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과일과 채소는 한 식품군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앞서 하루에 최소 10회 비전분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만드는 식습관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과일은 해당되지 않는다. 과일은 당분이 너무 높기 때문이므로 일부 과일은 비전분 채소에 비해서 10에서 20배의 당분을 함유하고 있다. 가령 포도는 시금치보다도 약 19배의 당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18회의 시금치를 먹어도 포도 1회분의 당분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베리나 감귤을 1에서 3회 먹었다고 그 횟수를 비전분 채소 10회분을 먹은 것에 포함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자연식품 속의 지방과 저당도 과일이 주인공인 센 식단. 자연식품 속의 지방과 저당도 과일은 그 자체를 먹는 것도 좋지만은 비전분 채소와 영양분 농축 단백질을 곁들이면 더욱 도움이 된다. 한 컵의 베리와 포도 한 점은 따로 먹고 계속 먹고 씹어지기 때문이다. 이 요건은 허기를 느끼게 만들어서 과식을 유도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양의 견과류와 과일을 먹기 위해서는 가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비전분 채소와 영양분 농축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좋다. 이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식품 속의 지방과 저당도 과일을 디저트로 만들어 먹는 것이다. 나중에 레시피를 소개하겠지만 요점은 견과류 분말, 씨앗 가루, 코코아, 베리를 이용해서 양지로 쿠키, 파이, 케이크, 밀크 쉐이크 등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원칙으로 볼 때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저당도 과일보다 자연식품 속의 지방을 먹는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센 식단의 9가지 원칙은 센 식단의 첫 번째, 칼로리 계산에서 자유로워져라. 칼로리에서 운동이 아닌 일상적인 활동에서 생기는 열발생, 음식물이 유발하는 열발생, 근육 단백질 합성, 운동 후 초과 산소 소비, 이런 것들. 셋째, 우리 몸의 칼로리 섭취를 줄여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체지방을 태우도록 한다. 센 식단의 두 번째 원칙은 단기적인 다이어트 전략은 그만두라. 단기적인 것은 그만두라. 세 번째, 실현 가능한 목표와 시간표를 설정을 하라. 자, 그래서 체지방을 줄일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서 선택된 목표들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놓고 앞으로 센 식단을 지킬 3개월 동안의 잠시 잊고 있어라. 센 식단의 네 번째, 영양성분표를 주목해라. 섬유질이 많을수록 좋다. 단백질이 많을수록 좋다. 설탕이 적을수록 좋다. 성분의 종류가 적을수록 좋다. 영양분 비율에 지나친 관심을 두지 마라. 센 식단의 5번째는 간식은 이렇게 먹어라.
포만감이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배부른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굳이 간식을 먹을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간식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뭔가 10가지 센 간식과 먹거리는 식단 6번째, 그린 스무디로 단순해지라. 그린 스무디로 단순해지라. 7번째, 특별한 날 당신의 센 식단을 지켜라. 특별한 날에도. 자, 식단의 원칙 8번째, 물과 녹차를 많이 마시라. 물과, 다른 방법은 녹차에 푹 빠진, 녹차에는 폴리페놀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렇게 체중증가, 감염, 당뇨병, 암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전문가들은 녹차를 마시면서 체지방 연소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하루에 10잔 정도를 마시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루에 10잔의 녹차를 마신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우리가 마시는 녹차를 하루에 수분 섭취 목표량에 포함시키면 된다. 즉 240ml의 녹차를 마시면 그만큼 물을 마신 것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카페인이 없는 녹차도 일반 녹차와 같은 효과를 내기에 마셔도 무방하다. 그러다가 일부러 카페인 성분이 들어간 녹차를 피할 필요는 없다. 일반 녹차 한 잔에 고작 30mg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을 뿐인데 이는 10잔의 녹차가 2잔의 커피와 같은 양이라는 뜻이다. 차를 마실 때 단지 즐기려고 차를 마시는 일과 건강을 위해서 녹차를 마시는 일에는 큰 차이가 있다. 차를 말하자면 와인과 같아. 5천짜리 싸구려 와인과 50만원짜리 고급 와인이 있는 것처럼 한 잔에 1,000원짜리 싸구려 차와 한 잔에 만원짜리 고급차가 있다. 그러나 하루에 비싼 차 한 잔을 마신 것보다도 저렴한 차 10잔을 마시는 것이 몸에는 더 좋다. 뜨거운 녹차가 싫으면 얼음을 넣어서 차갑게 마셔도 좋고 카페인의 성분이 싫다면 디카페인 녹차를 마셔도 좋다. 치아가 누렇게 변색되는 게 싫다면 빨대를 이용해서 마시면 되고 그린 스무디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식품과 결합해서 마셔도 좋다. 이처럼 더 많은 물과 녹차를 마시게 되면 가당 음료수를 피하는 일이 한결 쉬워진다. 9번째, 완벽주의는 버리라. 센 식단의 원칙을 보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하나 하면서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완벽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옳고 그런 것에 시간을 투자하자. 옳고 큰 것에. 자, 일주일에 체지방 1kg에서 태우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가체중 공식, 몸매 공식, 개인적인 목표와 상관없이 일단 도전하는 것이 좋다. 일단 제빵사에서 센식품을 미식가로 변신하다. 캐리 이야기인데 건강하고 날씬한 몸의 캐리는 잘 나가는 제빵사. 그녀는 평소에 운동은 별로 하지 않고 저질 식품도 마다하지 않으며 지냈다.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생활을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 마침내 그녀는 다이어트 문제로 우울증을 앓게 되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가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의사는 앞으로 2주 동안의 다이어트를 위한 음료만 마시고 오직 운동에만 전념하라고 권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그녀는 여전히 건강하고 이렇게 해서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운동은 진짜 스마트한 운동법은 어떤 게 있나? 식체부터 식구. 시중에 유행하는 대부분 다이어트 프로그램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10시간 이상은 운동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연 누가 하루에 꼬박꼬박 90분 정도씩 투자하여 운동할 수 있을까? 다행히 이 책은 현명한 방법을 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일주일에 고작 20-30분만 정도 투자해도 예전 방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이다. 운동법, 근섬유. 이 운동법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근섬유를 작동시킨다. 근섬유를 작동시키는 저항 운동이란 중력이 저항하여 근력과 지구력, 근수축의 속도 등을 정지시키는 다양한 방법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말한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한다.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많은 시간이 들이지 않아도 된다. 센 운동 방법으로 하면 몸집이 커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6가지 원칙으로 해서 근육이 커지는 속도에 대해서 오히려 거대해질 수 있는 것은 근육이 아니라 체지방이다. 간혹 일부 헬스 트레이너들은 체지방보다도 근육의 무게가 더 나간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다. 근육은 체지방보다 인체 내에서 적은 면적을 차지하므로 같은 무게일 때 체지방보다도 근육의 부피가
더 작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치? 칼로리를 태우는 운동법을 잊고 호르몬 관리에 집중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관리를 할 때 칼로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운동을 바로 연상한다. 하지만 기존의 운동법들이 칼로리를 태우는 일에 힘겨없는 실적을 올렸을 뿐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칼로리보다도 호르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호르몬. 자, 센 운동법의 6가지 원칙은 첫 번째, 더 많은 근육을 작동시켜라. 근섬유 운동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짧지만 강하게 운동하라에 그 답이 있다. 짧지만 강하게 한다라는 거죠. 근섬유에는 A형 이렇게 등등 있는데 우리가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더 많은 근육을 쓰듯이 움직이는 물체가 더 무거울수록 더 많은 근섬유를 이용한다. 이 모든 것을 하면 얼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진다. 우리는 많은 근섬유가 작동하는 무거운 상자를 적은 근섬유가 작동하는 가벼운 상자처럼 오래 자주 들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기에 해왔던 운동 방식 그대로 한다면 힘은 들지만 근섬유는 적게 참여하고 에너지도 적게 소모된다. 이런 운동들은 근육을 사용해도 별로 아프지 않기 때문에 자주 할 수 있지만 효과가 더뎌서 효율적이지 않다. 반면에 센 운동법은 저항 운동을 아주 강력하게 해서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근섬유,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단기간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에 획기적으로 호르몬의 흐름을 강화할 수가 있다. 더 많은 양의 운동이 힘과 근육의 발달을 확실히 이끌어낸다는 과학적 생리학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예상보다도 적은 시간이 필요한 센 운동법에 대해 다이어트를 하면서 장기를 부리거나 요령을 피우는 것 같다고 비웃는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공부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시험에서 A 학점을 얻는 학생들을 보라. 우리가 그 요령을 피웠다고 하기보다는 영리하다고 말한다. 센 운동의 법칙 2. 칼로리는 잊어버리고 호르몬에 주목하라. 호르몬에 대해서 왜 운동할 때 칼로리 대신에 호르몬에 집중하는가? 우리 몸은 체지방을 태우기 전에 신진대에서 속도가 느려지고 근육을 먼저 태워 체지방 연소가 힘들다. 그래서 적합한 호르몬의 결합이 작용해야만 체지방을 태우기 시작한다. 호르몬. 단순히 운동 시간과 횟수를 늘리는 것은 저항 운동을 늘리는 것만큼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 바란다. 센 운동의 원칙. 저항을 늘리고 횟수를 줄여라. 머리를 아주 짧게 깎으면 자주 깎지 않아도 된다. 머리를 짧게 깎을수록 머리가 자라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근육이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서 운동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 만약에 어느 날 숨차게 운동을 하고 이튿날도 같은 운동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근육을 살짝 건드리기만 했을 뿐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것이다. 반대로 어느 날 운동했는데 모든 몸의 근섬유를 작동시킬 만큼 충분했다면 하루 이틀은 고사하고 사나흘 뒤에도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호르몬이 막히는 현상을 깨끗하게 되돌리는 제2B형 근섬유가 회복되는 데는 적어도 6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가볍지만 자주 하는 운동이 좋을까? 아니면 강도는 강하지만 가끔 하는 운동이 좋을까? 각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 가볍게 자주 하는 운동은 호르몬 경화를 막아주는 호르몬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많은 시간을 들여 운동하고도 장기적으로 볼 때 체지방을 조금밖에 태우지 못하게 된다. 운동 법칙 4번째, 역기는 내리기에 더 집중하라. 내리기에 센 운동법은 역기를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은 근력 운동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역기와 같은 무거운 물체를 아래로 내리는 근력 운동에 초점을 맞춘다. 사람들은 헬스클럽에서 저항을 올리는 동심부 작동에 초점을 맞추고 운동하기 때문에 기를 쓰고 무거운 기구를 들어 올리는 훈련만 반복하는데 운동 생리학자들은 그보다도 저항을 낮추는 편심부 작동이 더 효과가 크므로 역기를 내리는 훈련을 반복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저항을 낮추는 편심부 작동의 저항 운동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몸의 근육은 더 강하고 안전하게 힘을 쓰게 된다. 한 팔로는 늘지 못하고 무게를 한 팔로 쉽게 내릴 수 있는 이유는 근육이 편심적으로 작용할 때가 동심적으로 작용할 때보다도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센 운동 법칙 5번째, 짧고 강하게 운동해라. 더 많은 근육을 움직일수록 단시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운동을 할 수가 있다. 사람들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만약에 A 운동이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5분 걸리고 B 운동이 1시간 걸린다면 A 운동이 더 많은 근력을 쓰기 때문에 B 운동보다도 더 효과적이다. 현명하게 운동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고 단시간에 강도를 높일 수 있는 편심 운동이다.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부른다. 보통 알고 있던 것처럼 심혈관계 운동과 저항 운동이 완전히 상반된 운동이 아니다. 보통 유산소 운동이라고 부르는 심혈관계 운동은 적은 힘과 약한 근섬유를 쓰는 저항 운동이다. 다리를 압박하는 저항 훈련 운동기구에 올라서 아무 무게도 더하지 않고 다리를 가볍게 위아래로 30분 동안 움직인다고 하자. 이런 저항 훈련을 한 것인가 아니면 심혈관계 운동을 한 것인가. 호르몬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단지 근육은 많은 힘을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트 포인트 체중을 낮추지 않을 뿐이다. 또는 스태프 심혈관계 운동기구에 올라서 저항을 다하지 않고 다리를 위아래로 30분 동안 움직인다고 하자. 우리는 저항 운동이나 심혈관계 운동을 한 것일까? 여전히 근육은 별 상관하지 않는다. 이제 저항을 증가시키려면 오직 실내용 자전거에서 페달을 밟는 방법이 없다고 가정하고 페달을 밟아보자. 페달을 30초 동안에 힘차게 밟은 후에 힘이 다 빠져서 멈춰야 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했다고 볼 수 있는가? 저항 훈련? 심혈관계? 둘 다 안 한 것인가? 둘 다 한 것인가? 아무래도 상관없다. 근육이 많은 힘을 생성해서 호르몬을 반응을 촉진했는지가 중요할 뿐이다. 호르몬 촉진. 정답 5번. 정답은 5번. 아무래도 상관없다가 정답이다. 우리 몸은 저항 운동이든 심혈관계 운동이든 상관없다. 우리 몸은 얼마나 많은 근섬유가 작동했느냐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다음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어떻게 심혈관계 운동에서 더 많은 근섬유를 사용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근육에 좀 더 저항을 주어서 현명한 인터벌 트레이닝을 수행하라. 이는 적은 양의 운동으로 체지방 감소와 심혈관계 건강을 이끄는 방법이다. 버지니아주의 브라이언 어빙 박사는 여성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 집단은 기존의 심혈관계 운동을 시키고 다른 집단은 심혈관계 세행 운동을 시켰다. 두 집단은 같은 카드를 튀었지만 세행 운동법을 한 집단이 뱃살 지방을 확연하게 더 줄이면서도 운동 시간은 더 적었다. 이에 관한 또 다른 연구가 있다. 캐나다 맥마스터대의 마틴 기발라 교수는 사람들을 앞의 연구처럼 기존의 심혈관계 운동 집단의 심혈관계 세행 운동 집단으로 나누었다.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있으려 기대하지 않았다. 이는 단시간에 강도 높은 운동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계단을 조금 올랐을 때 숨이 차지 않은 것처럼 매일 하는 심혈관계 운동의 효과도 현명해야 더 빨리 이루어진다. 그리고 격렬한 운동 강도가 보통 강도의 운동보다 유산소 건강을 더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고 심장 강화 효과도 더 크다. 만약에 당신이 심혈관계 운동을 좋아한다면 인터벌 트레이닝을 우선적으로 하자. 양을 질로 바꿀 수 있고 운동 강도를 증가시켜 더 적은 양의 운동으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6번째, 절대 다치지 말고 스스로 치유하라. 사람들은 적게 시간 투자하여 더 큰 효과를 얻는 인터벌 트레이닝에 대해서 설명하면 대부분 좋을 것 같아. 나도 직접 해보고 싶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명심해야 될 4가지는 첫 번째, 걷기나 요가처럼 낮은 강도의 운동이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몸에 좋을 수도 있지만 헬스기구에서 무작정 뛰고 달리는 식의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생식품을 마음껏 먹은 뒤라면 여가 시간에 잠을 푹 자도 좋고 취미 활동을 하며 마음의 여유를 가져도 좋다. 운동 강도를 늘리는 가장 안전하고 지속적인 방법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저항력을 늘리는 것이다. 시간과 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자. 이렇게 했네요. 최근에 당신이 중요한 수술을 받고 회복에 도움이 되는 최첨단 처방을 받았다고 치자. 의사는 당신에게 일주일에 알약 한 알만 복용하라고 말한다. 일주일에 단지 알약 한 알뿐이라는 처방은 매우 낯설지만 당신은 약의 높은 치유력 덕분에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의사의 말을 신뢰한다. 그래서 의사의 말을 선순히 따르게 되고 몸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동안에 참고 기다린다.
센 운동도 마찬가지다.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 최고의 집중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식사량은 늘리고 운동량은 줄이는 센 식사법과 센 운동법에 대해서 거듭 강조했다. 만약에 이 책의 조언대로 운동량을 대폭 줄여 큰 효과를 얻고 그래서 여가 시간이 생겼다면 그 시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해 보자. 수면 시간을 늘린다. 푹 신진대사를 돕고 그 다음에 질 좋은 센 식품을 먹어라. 원기 회복 있는 운동을 하라. 자전거, 스트레칭, 특근, 명상, 적당한 조깅이나 에어로빅 체조를 즐겨라 했다면 이렇게 해서 후식하고 해서 저질 식품을 격을스럽게 먹어 치운 뒤에 더부룩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보내고 이튿 아침에 끔찍한 기분이 일어나서는 온갖 핑계대며 운동을 건너뛰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부작용이고 극단적인 운동법으로 다이어트하는 비법을 가르치는 영상물들이 유혹되곤 하는데 자, 이 센 운동 방법은 이제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안정성이다. 안정성. 옆길 번쩍들 올린다면 그로 인해서 자부심은 일시적이지만 때문에 디스크에 걸린다면 또 그것은 또 이만저만 또 그것은 고생이다. 둘째는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평생 그리고 저항성이다. 운동하는 시간에 횟수에 비해서 짧은 시간일지라도 몸의 저항을 집중해서 증가시키는 게 호르몬 치료의 열쇠가 된다. 안전, 평생, 저항. 자, 이렇게 해서 목적에 도달해 보자.